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교재 수업 두 번째인데요. 오늘 이제 보시게 될 내용은 함수예요. 그쵸? 함수는 어떤 입력 값을 연산을 해서 그 연산된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게 함수의 역할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가 사용되는 방법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함수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대부분 정해진 방식 한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르게 함수도 자료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언어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하고 함수는 구별해서 인식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자료형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를 가지고 어 다른 함수로 전달을 하거나 전달을 받아오거나 하는 기능도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하면서 파생되는 개념들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번째, 함수 파트에서는 익명 함수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볼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는 정의하는 방법에는 익명 함수가 있고 선언적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언적 함수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익명 함수의 장점이 많이 두각이 되면서 익명 함수를 훨씬 더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매개 변수를 가변적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 어떤 배열의 값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전달인자로 전개를 해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전개 연산자, 그리고 나머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를 우리가 매번 전달을 해주다 보면 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로직에 따라서 어 전달 인자가 뭐 2 개, 3개 있으면 하나만 전달하고 나머지 인자는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 주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기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전달되지 않은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함수 고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수의 조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음. 그리고 타이머라고 하는 함수도 역시 콜백 함수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 타이머 함수를 콜백 함수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료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외부 파일로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여러 개를 포함하다 보면 변수가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변수를 충돌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코프, 변수가 적용되는 범위를 나눠주는 게 1 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을 함수에도 적용을 해서 즉시 함수를 익명 함수로 선언하자마자 호출하는 방식으로 변수 내부와 변수 외부에 같은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다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에러가 있거나 에러가 발생해도 이상 없이 넘어가는, 일부분 부분적으로
에러를 허용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더 버전이 높아지면서 이 엄격 모드라고 하는 설정을 해 놓으면 그냥 에러가 안 나고 넘어갔던 것들도 엄격하게 에러를 체크해서 에러를 발생시켜 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익명 함수와 이 선언적 함수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함수가 더 선호되는지 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건 코드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실행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 일련의 하나의 기능을 완성하는 그 코드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모아두고 그 기능을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곳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함수 안에다가 특정한 기능, 특정한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코드들을 함수로 모아 놓고 그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 블록으로 정의를 해서 매번 그 함수를 어 이 기능이 필요한 시점마다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건 코드 집합이라고 하고요. 특정한 기능,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록으로 묶어 놓은 걸 말하죠. 블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는 영역을 말하고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나의 자료형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함수는 펑션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자료형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떤 변수에 대입을 한다거나 매개 변수로 정의하거나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인자로 함수를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함수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전달인자, 그리고 return이라는 키워드 등이 우리가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함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면 카페 직원분께서 음료를 만들어 주죠. 딸기 바나나 주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계에 블렌더라고 하나요? 블렌더라는 기계에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얼음을 넣어 줘요. 직원분께서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얼음을 기계에 넣어 주면 그거를 블렌딩을 해서 어 딸기 바나나 주스가 완성이 되겠죠. 그 완성된 결과물을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 용기죠. 용기에 받아서 우리가 출력을 해 주게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블렌더라고 하는 기계가 함수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이 안에서 특정 작업, 연산 처리를 거친 이후에 그 연산에 대한 결과 혹은 출력이 필요한 결과를 어 반환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듈을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함수가 구현이 되는 건 어떤 뭐 x, y라고 하는 어떤 매개 변수를 정의해 놓고 그 매개 변수로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되는 값들을 전달받아 와서 특정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특정한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필요한 반환값, 리턴 값을 출력해 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또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코드를 예를 들어서 세 줄의 코드가 글을 쓰는 기능을 한다. 근데 글을 쓰는 기능을 매번 그 세 줄, 세 줄을 여러 번 작성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여러 줄 작성하게 되면 그 코드가 중복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수에다가 코드 집합으로 미리 정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면 그 호출하는 어 실행문만 추가로 소요가 될 거예요.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글쓰기 기능을 5 번 혹은 3 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코드가 9 줄이 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얘를 함수에다가 정의를 해 놓고 자 여기를 함수라고 볼게요. 함수에 정의해 놓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을 총 3 번을 쓰면 얘는 실행문의 개수가 총 6 줄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같은 기능의 코드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뭐 9 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줄수만큼 코드가 중복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함수로 한번 정의해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실행문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코드의 중복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코드를 정의해 두고 실행 흐름에 따라서 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중복될 수 있는 코드를 간결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코드를 하면 코드의 재사용성을 늘려줄 수가 있고 어 우리가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역시나 가독성도 좋아지고 기능별로 모듈화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모듈들을 세분화해서 함수를 만들어 두게 되면 B라고 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B와 관련된 함수만 들어가서 우리가 수정 작업을 해 주면 되겠죠. 하지만 함수로 기능별로 정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코드들 중에서 이 B라는 기능이 어디인지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걸 찾아내서 거기를 수정하게 되면 훨씬 더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 전달 인자,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매개 변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에 선언이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매개 변수의 경우는 함수가 실행될 때 어떤 연산을 할 값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걸 전달받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달 인자는 함수를 호출할 때 선언을 하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이나 어떤 변수들을 말해요. 여기 밑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함수를 혼자 호출할 때 전달 인자 1, 전달 인자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한테 이 전달 인자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먼저 함수를 종료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요. 함수를 종료하면서 이때 함수 옆에 적힌 return 값을 함수를 호출한 자리로 다시 반환을 해 줘요. 음. 여기에 적힌 값이 10 이다라고 하면 함수가 호출된 자리로 10 이라는 값이 대입이 된다, 반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형태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명을 작성해 주고 소괄호 안에 파라미터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블록으로 묶어서 이 안에 함수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코드들을 작성해 주면 되겠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함수명을 작성하고 이 소괄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 전달인자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달인자를 포함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명 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이름이 없는 함수. 보시면 func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죠?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익명 함수는 우리가 정의한 다음에 요렇게 함수 자체가 우리가 자료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로서 우리가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익명 함수의 예시를 보면 여기 function이라고 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있죠. 정의한 이 함수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이 변수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밑에서 호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타입 오버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이 함수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어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걸 로그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타이핑도 해 보고 실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언적 함수. 선언적 함수는 이름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함수를 설명하고 있어 보이지만 이 이름이 없냐 이름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선언적 함수와 익명 함수를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 있는 함수는 펑션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뭐 함수 또는 함수명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 그리고 중괄호 블록으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코드 집합을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선언적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밑에 예시도 보시면 f라고 하는 이름의 그쵸? 함수를 정의해서 호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전달 인자에 3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값이 매개 변수 x에 전달이 돼서 이 x를 2번 곱한 값을 리턴 키워드 옆에 적어줬으니까 얘를 다시 이 함수로 호출한 자리로 반환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콘솔에다가는 3 곱하기 3, 3 곱하기 3 해서 9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예제도 보시면 되는데 윤년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윤년을 구하는 함수 직접 예제를 한번 타이핑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와요. 1부터 100까지의 합, 그리고 1부터 5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자를 1과 100을 넘겨주죠. 그래서 1을 A에 100을 B에 넘겨줘서 우리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반복을 하는 반복문 안에서 합계를, 누적 합계를 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합계를 반환을 해주니까 여기다가 시작할 값이랑 그쵸? 그리고 마지막 값을 넣어주게 되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예시도 한번 직접 작성해서 실행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네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그다음에 나머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매개 변수 함수로 호출하면서 전달인자를 뭐 고정적으로 1개, 2개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우리가 나머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 전달인자의 개수가 가변적으로 변하게 될 때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나머지 매개 변수라고 해요. 이 나머지 매개 변수는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점점점하고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 앞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 자체에서 A와 B라고 하는 매개 변수, 즉 매개 변수를 딱 2개만 고정적으로 선언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의 값을 A로, 2라고 하는 인자 값을 B라는 매개 변수로 고정적으로 전달받게 되지만, 우리가 이 나머지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인자를 하나만 전달해도 아이템즈라고 하는 배열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자를 2개를 전달해도 1, 2 이렇게 해서 아이템즈라고 하는 배열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열로서 어 여러 개의 인자를 보편적으로 해서 전달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머지 매개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매개 변수 사용하는 경우 보시면, 여기서 샘플 1,2 하면 여기에 1,2라고 하는 이제 배열이 전달이 돼서 그 전달된 내용을 이 안에서 배열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 인자의 개수가 계속 변해도 점점점 아이템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 하나로 가변적으로 인자를 전달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시예요. 요 예시는 최소값을 구하는 예시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뭐 1개, 2개를 최소값을 구하거나 뭐 10개의 정수들을 최소값을 구하거나 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다 전달받아 와서 가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머지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 앞에 A와 B는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개를 또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3은 C라고 하는 나머지 매개 변수로 3,4는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는 거고 앞에 두 인자는 A와 B로 고정적으로 인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된 매개 변수하고 나머지 매개 변수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타이핑 실제로 해 보시고 여기도 같은 예시예요. 그죠? 여기 rest라고 해서 나머지 매개 변수가 있죠. 그죠?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변적인 전달 인자의 개수를 매개 변수로 가져와서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배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반드시 타이핑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개연산자. 전개연산자는 앞에서 본 나머지 매개 변수와 조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나머지 매개 변수는 어 함수로 호출할 때 여러 개의 가변적인 인자를 전달받아서 그걸 하나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오면서 걔를 배열로서 인식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반대예요. 전개연산자의 경우는 배열을 갖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예시를 먼저 보시면 여기 array라고 하는 배열이 보이시나요? array라고 하는 배열 안에 1, 2, 3, 4 해서 값이 요소가 들어 있어요. 이 요소를 전달할 때 그냥 array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전달하면 그 배열 자체가 넘어가는데 얘를 우리가 전개연산자 점점점 이렇게 사용해서 array라고 하는 배열을 넘겨주게 되면 두 번째 예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1, 2, 4라고 하는 배열이 각각 1, 2, 3, 4로 쪼개져서 전달이 돼요. 이 쪼개져서 전달된 값을 우리가 여기서는 나머지 매개 변수로 또 한 번에 묶어서 다시 배열로 묶어서 전달을 받는 거죠. 또 얘는 전기연산자가 되고요. 함수로 호출할 때 점점점을 사용하면 걔는 전기연산자. 그리고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을 때 점점점을 사용하게 되면 걔는 나머지 매개 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전개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준 연산자 이걸 우리가 점점점 배열을 하나씩 하나씩 요소로 나눠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고거랑 관련된 예시가 뒤에 나와 있고요. 이것도 한번 타이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 연산자, 전개 연산자, 그리고 기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매번 어 같은 값을 호출하게 되면 그 값은 사실 매개 변수를 굳이 전달받지 않고 어 그냥 그 함수 내에서 상수로서 선언해서 사용해도 로직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특정 매개 변수는 어떤 디폴트 값을 기본 값을 갖게 하고 싶도록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본 매개 변수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달인자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본 값을 지정해 주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기본 매개 변수다라고 해요. 근데 기본 매개 변수는 첫 번째 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기본 값을 세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매개 변수에 사용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왼쪽부터 사용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인자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지금 같은 케이스 말고 매개 변수 1에 기본 값이 들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값에는 기본 값을 세팅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 이 값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값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의 기본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q라고 하는 매개 변수한테만 뭐 100 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주고 싶어요. 그때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이름을 우리가 함수로 호출할 때 100 이라고 넣어 주면 이 100은 이 우리가 p라고 할게요. p. 100은 p를 가리키기 때문에 기본으로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를 하나만 전달할 때 어 혼자만 하나만 전달했을 때 얘가
Q로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매개 변수 P가 먼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인자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인자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다가 기본 매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Q에다가만 인자를 전달하고 싶은데 반드시 앞에 P에 대한 인자도 같이 써 버려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얘가 디폴트 값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매개 변수는 반드시 오른쪽에서부터 작성을 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다양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어떤 사원의 이름과 그리고 시급, 그리고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전달받아 오는 함수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보면 wage 여기에 시급에 대한 기본값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근무 시간의 기본값이 들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요 함수 earning이라고 해서 구름이라고 하는 문자열만 넘겨주게 되면 이 구름이 name에 우리가 매핑이 되겠고 wage랑 hours는 어 인자를 넘겨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wage는 이 안에서 8,590으로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고 hours는 40으로 기본값이 세팅이 돼요. 두 번째 함수 호출도 보시면 name하고 wage만 넘겨줬죠. 여기서는 기본값이 아니라 어 wage가 10,000원 그리고 이름은 별 전달 받아오고 hours만 기본값인 40으로 세팅이 되겠죠.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3 개를 다 넘겨주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다 기본값으로 세팅되지 않고 전달된 값으로 세팅이 되네요. 이게 이 책을 쓰신 분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래요. 음. 이분이 책을 쓰시는 분이고요. 강아지를 2마리 키우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예시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개념을 점검해 보는 예시들이 있으니깐요.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기본 매개 변수를 쓰고 있죠. 이 기본 매개 변수인데 얘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객체를 생성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반환된 값을 받아와서 어쨌든 그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get for year라고 해서 뭔가 연도랑 관련된 걸 받아오고 있죠. 그거를 year에다가 세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 is if year라고 해서 이 안에다 인자를 안 넣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이 new date라고 하는 어 표현식 안에서 반환되는 값을 year에다가 기본값으로 세팅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 예시도 우리가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시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apply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교재에서 apply를 우리가 요즘은 안 쓰고 있어요. 좀 안 쓰고 있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타이핑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제도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함수 고급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함수 고급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콜백 함수, 그다음에 화살표 함수, 즉시 호출 함수, 그다음에 타이머 함수 등을 보도록 할 텐데요. 콜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호출이 되는 걸 말하죠. 그리고 화살표는 우리가 화살표 기호로 사용해서 어,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말해요. 그리고 즉시 호출 함수는 우리가 변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을 나뉘어서 함수를 즉시 호출한 선언된 상태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도록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타이머 함수는 어떤 특정 시간 이후에 처리되거나 특정 시간마다 반복해서 특정 시간마다 호출이 되는 함수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엄격 모드 그리고 익명 함수와 선언적 함수의 차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함수를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자료형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료형들은 역시 인자로 전달이 되거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거나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그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수도 하나의 자료형이니까 매개 변수로 전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시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call three times라고 하는 함수하고 pr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밑에서 call three tim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선언적 함수로 정의된 print라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콜백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함수를 전달받아서 이 반복문 안에서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도록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럼 이 안에서 이 콜백이라고 하는 애가 프린트를 실행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콜백 함수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콜백 함수를 익명 함수로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익명 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말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call three times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데 이 함수 안에서 익명 함수를 정의한 채로 그렇죠? 정의한 채로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함수의 이름이 없죠? 근데 이 안에서 바로 함수가 정의가 되면서 이걸 우리가 콜백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이 익명 함수를 전달한 뒤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 내에서 호출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용되는 함수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부르고요. 콜백 함수가 실제로 사용되는 예시들은 어, 우리가 반복문을 반복하는 foich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map이라고 하는 함수 여기 보이시죠? foich 그다음에 map이라고 하는 함수도 이 안에 그쵸? 매개 변수 안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익명 함수가 이 안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터라고 하는 함수 우리가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인데 이 함수들이 이 콜백 함수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코드를 한 번씩 타이핑해 보면서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는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 콜백 함수를 이 화살표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단순한 형태로 콜백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매개 변수하고 그쵸? 이렇게 화살표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 기호는 이퀄 기호하고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매개 변수 괄호 안에 적고 기호 쓴 다음에 리턴 값만 여기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얘 자체가 이제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참고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화살표 함수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게 될 때 화살표 함수가 어떤 다른 함수 내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아직 안 배웠지만 이 this라는 키워드는 함수 안에서 함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함수 내에 또 콜백 함수가 들어있으면 이 콜백 함수 안에 있는 this라는 키워드를 함수를 좀 그려볼까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이 안에 또 콜백 함수가 있다라고 볼게요. 뭐 어떤 함수 안에 콜백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this라는 키워드가 이 내부에서 쓰였을 때 이 함수에 대한 this인가 얘에 대한 this인가 모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반부에서 this라는 키워드와 that이라는 키워드를 학습한 이후에 명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필터라고 하는 그쵸? 함수 안에서 콜백 함수를 쓰는데 그때 매개 변수하고 화살표 기호를 작성한 뒤에다가는 리턴 값을 작성하고 있네요. 그쵸? value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대요. value 이 넘버스라고 하는 그쵸? 그러니까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이 여기 있죠. 이 배열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이 value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이렇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수들이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이 수들을 가지고 뭔가 필터링을 하는 조건을 여기다 만들어서 얘가 true가 됐을 때 그 value들만 가지고 다시 가져오게 돼요. 그걸 가져와서 제곱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0 제곱, 2 제곱, 4 제곱, 6 제곱, 8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숫자들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제곱 연산을 한 숫자들만 이 for each 반복을 통해서 이 안에서 출력이 되겠네요. 그럼 출력 결과는 뭐 0, 4, 8, 36, 64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콘솔 로고니까 아래쪽으로 한 줄 한 줄 출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타이머 함수. 타이머 함수는 특정 시간마다 또는 특정 시간 이후에 콜백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예요. 여기 보면 set timeout 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특정 시간 후에 한 번 호출이 되고요. set interval 이라는 함수는 특정 시간마다 뭐 1초마다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1초가 또 지나면 또 그 함수 호출하고 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예요. 이 함수들의 경우에는 이 함수들 호출하고 나면 우리가 어, 타이머 아이디를 반환을 해요. 타이머 아이디를 set timeout, set interval을 호출하게 되면 얘네들이 타이머 아이디를 반환하는데 이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한 번 생성이 된 이 타임아웃과 타임 인터벌을 우리가 타이머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set timeout 함수에 대한 설정을 제거할 때는 clear timeout을 쓰고요. 내부에다가는 타이머 아이디를 알려줘야겠고 clear interval을 이용해서는 set interval 함수로 설정한 타이머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timeout, time 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때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타이머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이 타임아웃 함수 안에다가는 우리가 인자로 함수하고 시간을 작성을 해요. 그때 이 함수를 우리가 이 물음표, 화살표, 콜백 함수로 작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매개 변수는 없지만 뭐 1초 후에 실행됩니다. 라고 하는 함수 블록을 만들어서 1초 후에 실행됩니다. 라고 하는 걸 요 시간 동안 어, 지나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아마도 우리가 밀리세크 단위의 초 단위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1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1초 이후에 그쵸? 요 로그가 출력이 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보시면 set interval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콜백 함수를 작성해서 1초마다 실행됩니다 해서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0번째부터 들어가겠죠. 0번째. 그리고 나머지 예시들도 보시면 set interval, set timeout 쓰고 있고요. 이 안에서 콜백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즉시 호출 함수, 즉시 호출 함수는 왜 사용하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포함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선언한 변수들, 내가 정의한 변수들은 내가 인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변수들은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변수와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변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 개의 스크립트 파일을 쓰다 보면 변수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변수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변수가 선언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실행된 그 변수 선언이 기존의 변수를 이제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밑에서도 보시면 외부 더 큰 스코프에서 선언한 변수를 어 더 작은 스코프에서 더 작은 범위에서 블록에서 덮어 씌우지 않도록 걔를 블록으로 이제 묶어서 블록이 다른 경우에 내부 변수가 이 외부 변수를 가리게 되는데 그 말은 바깥에 이제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그리고 어떤 블록 안에서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넣게 되면 이 내부에서만큼은 A가 20으로서 덮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같은 스코프 내에서 이 내에서 또 A를 선언하고 20을 넣었으면 얘네들은 충돌이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쵸?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으로 묶어서 얘와 얘의 스코프를 분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 블록이 다른 경우 내부 변수가 외부를 가리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쉐도잉이라고 해요. 그쵸? 외부에 있는 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블록 내부에 있는 그 변수의 값으로만 세팅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런 쉐도잉 기법과 마찬가지로 즉시 호출 함수 자체를 이제 뭐예요? 블록으로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변수하고의 충돌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즉시 호출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형태는 이렇게 함수를 다시 괄호로 묶어서 사용한 형태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즉시 호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같은 스코프 내에서 뭐예요?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변수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쵸? 이렇게 작성하면 변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작성한 자바스크립트고 내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변수가 충돌이 생기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블록을 사용해서 이 바깥쪽 스코프에 있는 파이라는 변수와 이 블록 안에서 사용되는 파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블록을 분리시킴으로써 쉐도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즉시 호출 함수 지금 여기 중괄호로 아니 여기 괄호로 묶여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즉시 호출 함수예요. 얘도 역시 블록이 바깥에 있는 이 영역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파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 내부에서 선언한 이 변수 그대로 이 내부에서 표현식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엄격 모드는 use restrict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용하게 돼요. 코드를 엄격하게 검사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선언해 놓으면 기존에 엄격하게 코드를 검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던 에러들도 하나하나 다 오류로서 발생을 시켜서 엄격하게 에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지 않고 있죠. 변수를 선언할 때는 뭐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let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허용하고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use restri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언해 주게 되면 얘는 변수 선언하는데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익명 함수라고 하는 거 보셨죠? 이름이 없는 함수와 선언적 함수, 함수의 이름을 명시해서 선언하는 함수를 앞에서 보셨어요. 익명 함수의 경우는 순차적인 코드 실행에서 해당 줄을 읽을 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실행되는 그 실행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익명 함수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선언적 함수는 순차적인 코드 실행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부터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언적 함수의 경우는 코드를 읽는 순서하고 다른 순서로 함수가 선언이 되는 거죠. 코드가 하나하나 실행되는 그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코드가 실행되는 그 흐름과 일치하지 않고 함수가 생성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이 블록이 예상하지 못하게 나뉘는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익명 함수를 선언적 함수보다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익명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죠? 또 선언적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보시면 익명 함수의 경우에는 위에서 선언해 놓고 여기서 정의가 되면 그 실행 흐름에 맞게끔 생성이 되는데 선언적 함수는 여기서 호출하고 있죠. 근데 이 앞에서 코드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선언적 함수를 정의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선언된 게 먼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을 그 정의한 영역 앞에서 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음.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시들을 쭉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수하고 함수 고급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했고요. 예제 코드 반드시 타이핑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